1회, 2회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 음악 같은 것들 좀 봤어요. 어제 이제 봤던 것들 중에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야 264의 절정 있잖아. 264의 절정 같은 시에서 이제 뭐 수직적 한계와 수평적 한계를 나타내는 시어 같은 거 이제 발견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시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 담긴 거,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떤 시를 내느냐 이거지만 이 절정을 이번에 이제 가천대에서 낸다. 그럼 뭐 어제 말한 그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시들 뭐 소설들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오늘 이제 자 볼 건데 그래서 이제 어제 2회 봤죠. 그럼 이제 3회 쪽으로 가볼게. 실전 3회 쪽으로 이제 가보면 실전 3회에서는 자 일단은 이제 요거는 뭐 내용을 하진 않을 건데 그냥 이제 언급할 정도로 얘기할 거는 거기 186쪽에 처음에 그 독서 지문 나오죠. 처음에 이제 186쪽 1번부터 3번까지. 요거는 일단은 그 우리 수능에서 나오는 독서론 그 파트야. 독서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어렵지 않아.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가천대 문제도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여러 영역에 있는 작품 독서 이제 지문 가져다는 쓰는데 사실 이제 약간 수준이 있는 지문도 있고 이제 되게 쉬운 지문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요 독서론과 관련한 것도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 점수 주려는 이제 차원으로 이제 낼 수는 있는데 요런 게 나오면 사실 시간 세이브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내는지 잘 봐. 여기 보면 이제 그 화제가 이 문단에 뭐 텍스트 중심 독서는 이렇게 나오지. 이제 기억해가지고 자 그다음에 3문단에 가면 이제 텍스트 중심 독서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 이제 3문단은 뭐예요? 거기 니은의 독자 중심 독서 이거란 말이야. 독자 중심 독서. 자 그리고 이제 4문단 가면 역시 밑줄친 디귿 사회적 상호작용 중심 독서. 알겠지? 이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지문 구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거의 뭐 어떻게 되겠냐? 지금 이제 보면은 자 이제 여기 기억이형 되게 있잖아. 내용이 있었잖아. 그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그냥 도식화해서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세모였고 얘는 네모였어. 그지? 지문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줬을 거 아니야? 알겠지? 기억에 텍스트 중심 독서는 뭐 이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독자 중심 독서는 뭐 이런 내용이다. 사회적 중심, 상호작용 중심 독서는 뭐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잘 찾아내는 거. 그런데 우리 이제 가천대 문제에서 지난번에 있었지. 이런 유형 하나 있었지. 뭐야? 앞에서 뭐라고 설명하면서 틀린 거 해놓고 요 틀린 걸 바로 잡으시오. 그지? 바로 잡으시오. 그럼 이제 잘 봐. 이렇게 말 설명해놓고 이것은 기억이다. 사실은 기억이 아닌 거야. 그지? 실제 앞에 내용을 보면 이게 니은인 거야. 그런데 기억이다.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면 이걸 바로 잡아요. 이게 이제 틀린 거니까 바로 잡아라. 틀린 거니까 바로 잡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문제 유형을 이제 생각해보라 이거지. 이런 것들 간단한 지문,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잖아 이거. 그래서 간단한데 이렇게 이제 엇갈리게 이제 대응을 왜곡시켜 놓고 그걸 올바르게 수정해라, 골라라 이렇게 이제 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잘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낸 문제가 2번이야, 2번.
거기 이제 문제 중에 2번이지.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2번 선지 보면 기억은 뭐 독서 과정에서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독자의 내적 사고 활동을 중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 내용이 뒤에 나오는 독자의 내적 사고 활동을 중시하는 게 뭐예요? 독자 중심 독서지. 그지? 기억의 텍스트 중심 독서가 아니라. 알겠지? 그러니까 객관식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는 걸 주관식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잘 배치가 잘 되고 있는지 대응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거 찾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서 지문들도 뭐 이제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제나 이런 사회 지문 쪽에서 이런 것들 나오면 좀 어려워하지 이제. 근데 여기 이제 190쪽에 가보면 뭐가 보여 이제 사회 지문에 회계 얘기가 나와 회계.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일상생활 하면서 좀 필요하긴 해요. 이제 뭐 부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단식부기냐 곡식부기냐 뭐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걸 지금 다 설명하면 이거 하나 하는데도 1시간 정도 걸리겠지.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는 정도. 근데 뭐 자주 나올 가능성이 이건 높게 보진 않아. 이런 거.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면 다 뭐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자 일단 그건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 쪽으로 갈게요. 문학 쪽으로 가봐서 거기 이제 그 195쪽에 이제 18번부터 이제 그 이옥의 심생전이라는 그 고전 소설 나옵니다. 이옥의 심생전 195.6쪽에 자, 근데 잘 봐라. 여기서 이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요런 걸 이제 낼 수 있어. 학생들이 그러니까 뭔가 좀 뭐 쉽게 맞춰라라는 문제도 이제 낼 수 있지만 당연히 변별력 때문에 살짝 좀 까다로워하고 어려운 것도 당연히 낼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소설에서 이 인물이 이제 어떤 사건을 겪는 데 있어서 시간 순서 맞추는 거를 아이들은 좀 어려워.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쭉 끝까지 잘 이제 이 제시된 지문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에 좀 약해 애들이 요새. 그래서 거기 이제 18번 문제 있잖아요. 18번 문제가 그거를 베이스로 낸 건데 이것도 얼마든지 주관식으로 낼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봐봐. 여기 이제 지문을 좀 볼게요. 여기 자 처음에 거기 기억 나옵니다. 낭군은 소광통교에서 만났던 그분 맞죠? 저는 처음부터 낭군이 와 계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벌써 20날째 밤이군요. 뭐 이 소설 예전에 이제 올해 수능을 준비하면서 아마 보긴 봤겠지 여러분들.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얘가 출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막 얘기되던 소설은 아니기 때문에 수능 얼마 한두 달 앞두고는 이제 잘 안 봤을 수도 있어. 그래서 뭐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할 거야 이제. 뭐 얘를 막 콕 찍어서 공부하는 학생 아니라면 얘가 이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긴 할 텐데 이게 이제 봐봐. 지금 내용이 지금 심생이 소녀를 만났어 이제. 근데 그냥 첫눈에 폴링이 너무 한 거야 그냥. 그지? 요새 뭐 예전이냐 뭐 요새 그 노래 중에 막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네 박이지. 그냥 박힌 거야 이제. 그래서 그냥 뭐 지금 같은 범죄죠, 그지? 여자 집에 가서 그냥 찾아가서 밤까지 막 계속 문 앞에서 방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20날 동안. 그러니까 20날째 계속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기웃거리는 걸 여자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잘 봐. 여기 20날째 밤이군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딱 생각해봐 이제. 그런데 자 거기
쭉 내려가니까 이제 니은 있는 부분 그 문단 봐봐. 심생은 이튿날에도 가고 그 이튿날에도 갔다. 그러나 감히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는 하지 못했다. 비 오는 날이면 비옷을 입고 갔고 옷자락 접는 것 좀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열흘이 지났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시간 순서로 볼 때 기억과 니은의 이제 시간 순서로 볼 때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돼?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제 20날이 흘렀는데 그 뒤로 열흘이 또 지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거기 쭉 이제 읽다 보면 이제 거기 A로 묶인 부분 나오면서 디귿이 나올 거야 거기.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녀가 드디어 이제 한 달 지난 다음에 이제 20날에다가 열흘까지 지났으니까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한 달 지난 다음에 드디어 낭군 방으로 들어오셔요 하면서 잠시 앉아 계세요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소녀의 부모가 이제 심상을 보고 깜짝 놀라고 소녀가 말했는데 거기 이제 A 부분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셔요. 제 나이 17 그동안 문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집을 나서 인도네시아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면서 이제 요때 처음 심생과 마주쳤다. 심생을 만난 날이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기억과 니은보다는 뭐가 먼저야? 디귿이 더 먼저겠지. 그지? 오히려 시간을 보고 디귿이 더 먼저겠죠. 디귿이 기억 니은보다는 왜냐면 지난달 처음으로 이제 임금님 행차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초광통교에 이르렀을 때 불어온 바람에 고작이 거쳐 올라가 초립을 쓴 낭군 한 분과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날 밤부터 그분이 매일 밤 오셔서 뒷문 안에 숨어 기다리신 게 오늘로 30일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이제 이 소녀가.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A 지나고 해서 저 이제 지문 여기 맨 끝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196쪽에 가면 이제 선방에 머문 지 한 달이 가까울 즈음 뭐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당연히 이거보다도 더 뒤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간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디귿, 기역, 니은, 니은이겠지. 이 순서대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리을의 한 단은 이제 거기 앞에 내용을 보면은 거기 이제 A 다음에 중략 바로 밑에 이제 거기부터 보면은 심생은 이날 밤 소녀와 동침하니 내 이제 새벽에 돌아온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심생과 소녀는 이제 인연이 맺어진 거야 이제 몸과 마음이 합쳐진 거죠. 자, 그래서 소녀의 집은 부유해서 심생을 위해 화려한 옷을 많이 장만해 주었다. 그러나 심생은 집에서 이상하게 입을까봐 그 옷을 입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자가 이제 부잣집 딸이었는가. 근데 이제 심생은 양반집 아들인데 공부하러 간다고 집에서 나가고 이러다 오는 거야 이제. 이게 지금. 그래서 거기 심생의 집에서는 심생이 밖에서 자고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심하게 되고 심생은 산속 절에 가서 공부에 전념하라는 분부를 받았어. 심생은 불만스러운 마음에 우울하게 집에 머물다가 벗들에게 이끌려 책을 쌓아 짊어매고 북한산성으로 가서 선박 거기 이제 스님들 공부하고 이제 머무는 거기에 이제 갔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게 이제 공부하라고 이제 학원 보내놨더니 학원 갔다가 일찍 조퇴하고 이 새끼가 여자 만나러 가서 여자랑 밤늦게 지내다가 안 오거나 늦게 오거나 막 이런 거야. 아버지가 아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야, 이 새끼 이거 여기다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 북한 한선 밑에 저 기숙학원에 처박은 거야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달이 가까울 쯤 어떤 이가 찾아와 소녀가 쓴 한글 편지를 전했다. 뜯어보니 이별을 알리는 유서. 소녀가 이미 죽은 거야. 이제 그래서 상당히 극단적이긴 한데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18번 문제가 이제 요 기억, 니은, 디귿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건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이제 파악해야 되지만 이거 문제 이거 시간 순서 맞추는 거 알겠지? 이 시간 순서 맞추기 요런 것들도 체크해야 돼. 알겠죠? 이거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이 소설에서는 이제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9번 문제도 뭐 주관식으로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물쇠의 의미.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이제 서술형이면 요새 이제 뭐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약술론술 해갖고 이제 가천대보다 이제 좀 뒤에 이제 보잖아. 이제 다음 주에. 근데 거기는 약간 서술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석으로 만든 큰 자물쇠의 의미를 쓰시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지만 가천대 우리가 봤지만 서술형은 거의 없고 오히려 단답형이야, 그지? 단답형. 그러면 어떻게 내겠니? 지금 봐봐. 지금 19번 문제 답이 3번인데 이제 국민대형의 서술형이라면 어떻게 낼 수 있어? 그냥 자물쇠의 의미를 뭐 5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이제 낸단 말이야. 그러면 그 3번 선지 쓰면 되지. 심생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소녀의 거절 의사를 의미한다. 그지? 그러면 이제 가천대 어떻게 내겠니? 이걸 만약에 낸다면 반대로 되겠죠. 자, 심생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소녀의 거절 의사를 나타내는 소재를 찾아 쓰시오. 그지? 그러면 뭐야 이제? 주석으로 만든 큰 자물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 자물쇠의 의미, 자물쇠의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자, 그래서 이 소설은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이제 이런 거기 뭐 희곡 작품하고 뭐 소설도 있는데 뭐 얘는 조금 그렇게 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다음 거기 이제 그 28에서 31번에 보면 28에서 31번에 이제 현대시가 있는데 사실 이제 윤동주 되게 유명한 시인인데 이 눈 오는 지도는 그 윤동주의 다른 이제 많은 시들 있잖아. 윤동주 하면 벌써 서시라는 거 가장 유명한 이제 시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윤동주의 뭐 참회록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뭐 그런 시가 많아. 그리고 그런 시들도 이제 EBS에 이제 실린 적이 많이 있거든. 근데 올해는 윤동주의 시가 이렇게 이제 눈 오는 지도라는 시 실렸는데 이거는 좀 뭐랄까 좀 대중적이지 않아. 근데 지금 이제 가천대 한 4, 5년 동안 기출 문제를 쭉 봤더니 사실 문학 작품이 뭐 이걸 100% 선생님이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4, 5년간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알려진 그래도 좀 더 대중적인 그것이 이제 EBS에 실려있을 때 그 작품들을 많이 갖다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동주는 너무너무 유명한 시인이지만 눈 오는 지도가 물론 뭐 내지 말라는 법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띵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그건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윤동주의 시는 얼마든지 이제 시험에 나올 시인이지만 이 시가 좀 그렇진 않단 말이야. 이게 지금 오히려 뒤에 있는 이제 조지훈. 여러분들 윤동주보다 조지훈이 덜 알려진 시인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조지훈은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인. 왜냐면 청록파 시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에 이제 여러 파들이 있거든. 근데 그 파 중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생명파 들어봤어요? 생명파라는 시? 생명파 시인들도 있어. 바로 누구냐면 뭐 서정주, 그다음에 유치환 시인. 올해도 EBS에 있었지. 생명에서라는 그 작품, 그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 뭐 이제 이런 시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이제 되게 유명한 시인데 어떻게 보면 생명파 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시인의 파가 이 청록파야. 청록파 누구냐면 박목월, 박두진, 그지? 올해 EBS에 있을까 없을까 다 있어요. 박두진은 수능 특강 그 교과서 개념 학습 제1바로 있습니다. 해. 박두진의 해라는 시 되게 유명한 시야. 그다음 박목월은 올해 수특에도 있지만 9월 평가원에도 나왔었어. 박목월의 경사. 이렇게 내리막을 가는 거 인생이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는 걸 내리막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이렇게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한 시 9월 평가원에 나왔던 시 있어. 박목월의 경사. 그지?
그래서 박두진, 박목월, 그 다음에 조지훈 이렇게 세 명이 청록파 시인이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 뭐 한 2년 전인가 뭐 조지훈의 시 또 EBS에 있던 산상의 노래인가 그것도 또 6월 평가원에도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지훈의 시는 굉장히 많고 유명해. 그 중에 이 성문도 나름 유명한 시야. 여러분들은 조금 낯설지 몰라도 이 조지훈의 성문도 꽤나 되게 유명한 시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봐봐. 이 성문은 거기 이제 보세요. 돌문이야 돌문. 이제 여기 시 맨 A 이제 1년 거기 보면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 우리가 돌석자잖아. 그런데 당신이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인데 중요한 건 이 돌문이 안 열리고 있어 지금 수천 년 동안. 왜? 당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그 어떤 전설을 배경으로 쓴 시야 이게 이제 어떤 전설을 배경으로 쓴 시인데 어떤 전설이냐면 얘 같은 경우에 어떤 전설이 있는 시냐면 이제 어떤 이제 옛날에 남녀가 이제 결혼했잖아.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하고 이제 여자가 이제 방에서 이제 이렇게 그 쪽들이 쓰고 아주 사모간다 이렇게 쓰고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남편이 와서 이렇게 목걸음 풀러주고 이제 그래서 첫날 밤 하는 거잖아 이제. 그런데 신랑이 여기 이제 가려고 이제 방에 가는데 이 그림자가 이제 방 안에 비치는데 밖에 있던 그 대나무 그 이파리가 이렇게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대나무 이파리가 있는 게 이게 마치 무슨 칼이죠 칼. 이렇게 칼처럼 보인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음탕한 여잔데 나 말고 다른 애인을 여기 방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칼을 들고 내가 들어가면 날 죽이고 이제 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을 하고 아예 도망을 가고 있어. 야 이 방에 들어갔다 내가 죽겠구나 하더니 몇 년 동안 안 온 거야. 그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 다시 온 거야.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모습 첫날 밤 그 새색시 모습 그대로 있는데 세월이 흘러서 뭐 재가 돼버린 거지. 죽은 다음에 다 재가. 그래서 남편이 만지니까 다 한 줌 재롱에 그 무너지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지? 그런데 그런 전설이 있는 그 전설을 베이스로 쓴 시야 이게 지금. 그래서 자 거기 이제 돌문이 안 열리고 뭐 검풀은 이끼가 앉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 간직했다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이제 계속 반복이야. 이제 마지막 면에 보면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실 향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 이제 이 화자의 어떤 정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돌문의 의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라는 얘기야. 이거 옛날에 뭐 공부했으면 당연히 이 시 여기 봤겠지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하나 더 이제 보면은 자 잘 봐. 거기 2연에 이제 B라고 되어 있는 부분.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희미한 불 앞에 어려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알겠지? 이거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 거기 30번 문제 있잖아요. 30번 문제 2번이 답인데 이게 이제 왜 답이냐면 특정한 소재와 화자 자신을 대비하며 재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뒤에 거 맞아. 재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 맞아. 특정한 소재 나오는 것도 맞아. 특정한 소재 뭐겠니 여기? 촛불이야 촛불. 근데 얘는 이제 왜 틀렸을까? 걔가 왜 틀린 거야? 화자 자신을 대비하는 게 아니지, 그지?
여기 촛불과 화자가 대비되는, 여기서 대비는 서로 좀 상반된다는 의미로 쓴 말인데 아니지, 오히려 반대지. 이 촛불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아까 시에서 분명히 촛불 이는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꺼지지 않다, 뭔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꺼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촛불은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대비야? 그지?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객관식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로 이제 문제를 냈지만, 문제를 이제 이걸 주관식으로 내면 어떻게 되겠니? 주관식은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이걸 적절한 걸로 바꿔서요. 자, 화자와 동일시되는, 그지? 화자와 동일시되는 소재를 찾아라. 그럼 뭐겠어? 촛불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이런 거. 화자와 동일시되는. 그래서 이제 이 조지훈의 성문도 잘 보셔야 돼요. 되게 유명한 시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고전시 있는데 얘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수능 같은데, 뭐 모의고사 같은 데는 나올 수 있지만, 글쎄, 뭐 가천대 시험에 뭐 이렇게 써 나올 만한 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패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3회는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이제 자, 이제 4회로 가볼게. 이제 4회. 자, 4회에서 이제 여기 독서 뭐 이런 것들 그냥 일단 처음에 요거 넘어가고, 자, 독서 중에 요거 보자. 이제 215쪽 가보세요. 215쪽. 여기 독서 중에 이제 215쪽 215쪽에 가보면 요거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거 문학이든 독서든 나오잖아요. 이제 이베스에서 얘는 좀 느낌이 또 와요. 이거 자, 요 지문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요 지문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갈게. 요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딱 그 지문이야. 독서를 EBS 이제 여기서 연계를 했을 때 요 기대 효용 이론, 전망 이론, 요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어요. 이게 지금 왜냐면 살짝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게 근데 요런 게 딱 가천대 시험 정도에 나오니 딱 좋아. 이게 지금 그래서 일단 요거는 조금 읽어보면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요거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 1분단에서 이제 처음에 화제를 봐봐. 어느 드라마에서 사람들에게 빵과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 작지만 확실한 이득을 얻는 선택을 할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 여기 잘 봐.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효용 이론.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특정 선택을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효용인 기대 효용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이거야지. 자, 기대 효용에 의하면 지금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이야.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기대 효용 이론에 의하면 자,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한다? 합리적인 결정. 합리적 결정. 합리적 선택. 근데 이 합리적이라는 게, 이 합리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합리의 의미가 이제 아까 여기 말한 기대 효용이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야. 기대 효용이 큰 거. 그지? 기대 효용이 큰 거. 기대 효용이 큰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기대 효용 이론에서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이 나면 합리적인 선택, 즉 기대 효용 큰 거 사람들이 선택한다 이거는데. 자, 근데요, 이제 보세요. 이 문단에 보면 하지만 트버스키와 카너먼은 실제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대 효용 이론에서 설명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였다. 자, 그래서 선택에 따른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을 정리한 전망 이론을 제시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거기 자, 지금 분명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전망 이론하고 비교하는 거야. 전망 이론은 비합리적 선택이 많다. 그랬어. 이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망이론에서 이제 설명하는 개념으로 확실성의 효과, 손실의 피, 반사 효과, 고립 효과, 고유 효과 이렇게 이제 쭉 한 5가지 정도가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 지금. 그래서 이 전망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봐봐. 전망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기대 효용 말고도 선택지의 확실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100%의 확률로 90만 원을 받는 선택지와 10%의 확률로 1000만 원을 받는 선택지가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잘 봐. 기대값이 얼마야? 90만 원 대 100만 원이야. 90만 원 대 100만 원. 그지? 잘 봐. 그러면 다시 상황 두 개야. 100% 확률로 90만 원 받을래? 10% 확률로 1000만 원 받을래? 이거잖아, 이제. 그러면 90만 원은 100% 얻을 수 있고 1000만 원은 확률이 10%인 거야, 그지? 그래서 기대값은 100만 원이야. 이제 그 확률을 곱해야 되니까 90만 원 곱하기 100%. 100%라는 건 1이잖아. 그래서 100% 자, 1. 그 다음에 1000만 원에 얼마예요? 10%니까 0.1 곱하기 100만 원. 그지? 그래도 누가 커? 기대값은 10%의 확률로 1000만 원 받는 게 크지, 그지? 자, 그런데 그러면 잘 봐라. 기대 효용 이론이라면 당연히 10%의 확률로 1000만 원을 받을 거야. 그지? 기대 효용 이론. 왜냐면 얘는 기대 효용이 큰 게 합리적인 거니까. 기대 효용이 큰 게 합리적인 거니까. 자, 그런데 전망 이론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 보세요. 받는 돈의 양과 그로부터 얻는 효용이 비례한다면 기대 효용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두 번째 선택지, 즉 10%로 1000만 원 받는 거 선택한다고 판단하지만 실제 사람들은 첫 번째, 즉 100% 확률로 90만 원 받는 거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알겠죠? 이거. 그래서 여기 카너먼, 트버스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돈의 액수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니? 돈의 액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더구나 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다른데 안 그래도 이 카너먼하고 이 트버스키라는 교수가 가르쳤던 애제자 중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가 있거든. TV에도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스승님이 이 이론을 창시한 카너먼 트버스키가 자기를 어느 날 부르더니 야, 내가 평생 연구한 이 이론이 니네 한국 사람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 막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야. 아니 그까짓 거 뭐 안 받으면 되지 하고서 그러나 1000만 원 한 방 받을 수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1000만 원을 선택한다 이거야. 왜 그럴까? 한국인들이 뭐에 중독해줘? 도파민 중독이죠. 짜릿짜릿하잖아, 그지? 이거 뭐 받을지도 모른다. 막 기대가 도파민이 막 나와.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어쨌든 기대 효용 이론에서는 이럴 거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첫 번째 선택지를 더 선호한다 이랬지. 자, 즉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높게 평가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확실성의 효과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이제 확실성의 효과.
확실성의 효과야. 이제 확실성의 효과 이런 거야. 그러니까 확실성의 효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어떤 내용이야? 자, 확실한 거야. 확률적인 거. 확률적이라는 건 확실한 게 아니잖아. 불확실한 거잖아. 그 중에 뭘 선호해? 확실을 선호한다. 알겠지? 확실을 선호한다. 확실을 선호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확실성의 효과고요. 자, 이제 4문단 봐봐. 하지만 확실한 손실과 불확실한 손실, 확실한 손실과 불확실한 손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결과가 불확실한 후자를 선호하는데, 결과가 불확실한 후자를 선호하는데 이는 손실 회피와 관련이 있어.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과가 불확실한 후자를 선호한다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제 내가 교통 이제 법규를 위반해서 벌금 딱지를 받을 건데 만약에 이제 내가 분명히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뭔가 날아올 것 같아. 근데 자 보세요. 내가 그냥 자진해서, 그지? 자진해서 그냥 신고를 하면,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10,000원 내면 돼. 10,000원. 자, 그런데 이제 자진해서 신고를 안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50%의 확률로 카메라에 찍혔을 수도 있고 안 찍혔을 수도 있어. 그래서 50%의 확률로 20,000원을 내거나 아니면 운 좋은 빵원이야. 그지? 그러면 사람들은 뭘 선택한다는 얘기일까? 이 손실의 피라면 50%의 확률로 20,000원 내든지 빵원 내든지를 선택한다 이거야. 그냥 100%의 확률로 내가 그냥 자진납세 10,000원 내지 않고요. 50%의 확률로 까짓 거 뭐 20,000원 내지. 아니면 잘하면 안 낼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자, 확률적으로 자, 손실의 정도가 크지만 발생 확률이 낮은 손실보다 손실의 정도가 작지만 확실하게 일어나는 손실을 더 싫어한다. 확실하게 일어나는 손실을 더 싫어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이해가 되지? 확실하게 10,000원 내는 것보다 차라리 액수가 나중에 더 커지더라도 잘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빵원 낼 수도 있고 뭐 액수가 커지면 뭐 20,000원 낸다. 이제 이걸 더 선호한다 이거야. 확실하게 일어나는 손실을 더 싫어한다. 알겠지? 이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손실 회피야. 손실 회피. 손실 회피.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확실한 손실. 그 다음에 확률적 손실. 확실한 손실과 확률적 손실을 비교했을 때 확률적 손실을 더 선호한다. 알겠지? 이거 이게 이제 이렇게가 이게 이제 손실 회피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5문단에 보면 즉 어쩌고저쩌고해서 이제 반사 효과. 그 다음에 이제 6문단에 복수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다른 것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더 잘 기억한다. 이를 고립 효과 뭐 이런 것들. 요런 애들도 우리가 읽어는 봐. 뭐 어렵지 않으니까 7문단까지 뭐 보유 효과 이렇게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개 더 나오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시간상이 다 하긴 어렵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실로 인한 상실감은 더 큰 거야 이제. 이득으로 인한 만족감보다 손실로 인한 상실감은 더 크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참고로 그냥 이런 가치함수 그래프가 있어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기울기가 얘가 더 급해. 마이너스로 가면. 그래서 상실 이제 이득으로 얻는 여기가 이제 이득 손해인데
여기가 이드, 여기 이제 손해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만족감과 상실감에 있어서 만족감에 비해서 상실감은 더 크다 이거야. 이게 잃었을 때 상실감. 그래서 요런 이제 가치함수 그래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치함수 그래프와 지금 여기 전망 이론 있잖아. 요것과 좀 맞물려서 많이 얘기해. 그리고 예전에 논술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 이거. 알겠지?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 얘들아. 이제 이런 게 뭐 꼭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여기 전망 이론이라는 게 여기 나왔고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거든. 그래서 이 전망 이론이 여기 지금 나와 있고 예전 논술 이제 뭐 가천대는 아니라 다른 학교 몇 군데서 낸 적이 있어. 이런 전망 이론과 요 가치함수 그래프를 같이 좀 제시해서 낸 적이 있어. 알겠지?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뜬금없이 그냥 만나는 것보다 그래도 한 번쯤 이거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어차피 이제 문제는 뭐 정확히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걔를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날 판단해야겠지만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지? 이 전망이론과 이 가치함수 그래프. 그래서 그거까지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라. 이제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전망이론 이제 대략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요 전망이론을 조금 더 이해를 잘했나를 보기 위해서는 거기 뒤에 이제 요 9번 문제 있지. 9번 문제. 뒤에 9번 문제. 그거까지도 한번 살펴는 봐. 시간에 뭐까지 다 하기는 어렵고. 자, 이제 9번 문제까지 정도 한번 살펴는 봐봐. 이게 이제 어차피 뭐 주관식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요런 정도 요거를 잘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니까 요 9번 문제까지는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또 거기 10번 문제도 있어. 이제 10번 문제 뒤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10번 문제 있지. 그래서 차라리 11번 문제 보유효과 관련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9번과 10번은 살짝 계산도 좀 해야 되면서 요 이론들에 대한 적용을 잘 했는지 응용 문제야. 그래서 요런 정도는 그래도 한번 살펴봐. 알겠지? 요거 9번과 10번까지는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독서 이제 과학기술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뭐 수능에도 열팽창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여기는 뭐 해결료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과학 지문 나오는데 뭐 얘까지는 뭐 크게 일단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가서요. 문학으로 가서 문학에서는 여기를 좀 보냐면 자, 이제 227쪽 갈게요. 227쪽. 227쪽에 227쪽에 문학에서 227쪽에요. 자, 거기 고전시가 이제 뭐 소춘향가, 그다음에 이제 작자미상의 나시조, 그다음에 다의 정지상의 송인 이렇게 있지. 정지상의 송인 별표. 이것도 요거 잘 살펴봐야 돼. 이 시. 정지상의 송인. 그러니까 그 어제 이제 봐봐. 이육사의 절정. 이거 보면 가천대에서 막 가천대 출제자들이 막 도파민 막 우와 흥분해 막 엄청 야 이거 뭐 딱 내기 좋은 게 이번에 EBS에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대시에서 절정이나 또 뭐야 모라리 피기까지는 뭐 이런 게 출제자들을 흥분시키는 시였다면 이 수능완성에서 이제 고전시에서 출제자를 흥분시킬 수 있는 거 어제도 이제 뭐 송민국도 있고 이제 뭐 일부 낼 수 있는 건 있지만 실제로 송민국 같은 경우는 또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그래서 대비를 철저히 했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여기 보면 소춘향가 뭐나 여러분들 이번에 수능 준비하면서 뭐 이 소춘향가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누가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해? 당연히 안 나오죠 이거. 근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쓱 묻어서 가는 것 같은 시로서 크게 주목을 안 받는 시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정지상의 송이. 그런데 이게 문학사적으로는 잘 봐. 우리 가천대 기출 문제 중에 제망배가 막 나왔었죠. 정주영의 유리창도 나왔었죠. 그지? 그래서 이 고전시라는 게 막 엄청나게 차라리 이번 수능에 국세곡 나왔지만 이런 가천대 논술 같은 경우 이런 약술 논술에 그런 국세곡 같은 작년 수능에 나왔던 간민가 같은 거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거 나오지 않고 나오면 이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진짜 유명한 작품이거든. 우리가 대충 넘어가서 그렇지. 이별시의 백미야. 백미라는 건 가장 최고라니까. 으뜸이라니까. 이별을 표현한 시 중에 근데 이 네 줄짜리로 엄청 이게 원래는 한시야. 여기 오른쪽에 보면 한문 있잖아. 한문. 원래 고려시대는 한글이 없었잖아. 그래서 한문으로 이게 고려시대 때 작품이거든. 한문으로 이렇게 지금 한시인데 이제 그걸 이제 지금 현대어로 옆에 해놓은 거야. 근데 물론 한문까지 이제 낼 리는 없어.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한시지만 그래서 한문까지 낼 리는 없고요. 다만 옆에 있는 이제 우리 현대어로 번역된 이 쪽이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시가. 그래서 낼 게 진짜 많아. 낼라 시험 문제 낼 거 많고 이거. 여기 뭐 비갱 기인 쪽에 풀빛 고운데. 남포에서 인보내면 슬픈 노래. 이제 조금씩 보면 다른데, 선생님이 이거 시 다 외우고 있긴 한데, 이게 자, 대동강물이 여기 제라고 나오니 언제라 아예 어느 때 말이에요. 그냥 여기 있는 대동강물이 언제 마를 건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에 더해지는 것을 이렇게 나오겠지?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보태나니.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보태나니.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봐봐 이제 요 1행과 2행 보통 우리가 이제 한시에서는 이걸 기승전결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기승 두 개가 대비가 돼요. 여기 표현법이 되게 많아. 표현법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 표현법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체크하고 찾아야 돼. 그래서 이 이제 대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대비가 되냐면 요 풀빛이 곱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달. 비가 된 다음에 자연은 굉장히 아름답고 선명한 그지? 비가 된 다음에 쫙 맑은 모습 그리고 풀빛이 아주 곱고 아름다워. 자 그거에 비해서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랬단 말이야. 이제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그럼 누가? 화자의 처지야 지금 화자 그지? 그러니까 화자는 임 보내고 있고요. 이별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슬픈 노래 부르네, 그지? 화자는 슬픔의 정신이야, 그지?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처한 상황은 마이너스, 자연의 모습은 플러스. 이렇게 대비가 된다니. 알겠지?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데 갑자기 대동강물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제 화자가 이 노래를 부르는 곳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알 수 없지만. 일단 중요 공간이 나오는데 그게 대동강가야. 대동강은 북한의 평양에 흐르는 우리 서울의 한강이 이 한강이 꽤 큰 강이에요. 폭도 거의 뭐 2km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길게 흐르잖아요. 이제 평양의 대동강도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크고 유명한 강이야 옛날부터. 근데 이 평양이 이제 그 대동강이 뭐로 유명했냐면 이별의 장소로 유명했나. 그러니까 대동강 건너서 이제 님 버리고 막 딴 데로 가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동강이 이별의 장소로 유명했는데 갑자기 이 환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를 건가. 자 일단 문장 자체는 뭐예요 이게?
의문문이야, 의문문. 근데 의문은 뭐야? 질문하는 거잖아.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물어보는 걸까? 언제? 야, 나는 배가 없어. 대동강을 건널 수가 없어. 그래서 대동강이 다 마르면 이제 그때 강바닥 드러나면 나는 걸어서 가야지. 그거 궁금해서 대동강이 언제 마를 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니? 아니겠니? 당연히 아니죠. 대동강이 언제 마를 건가? 이거는 언제 마를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건 뭐예요? 대동강물은 절대 마르지 않는다를 어떤 표현법으로 이제 쓴 거야? 서리법으로. 대동강물이 언제 마르겠는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면 잘 봐. 대동강물은 절대 마르지 않는다를 이렇게 의문의 형식을 갖춘 서리법으로 표현한 거야. 그럼 이유가 있을 거예요.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화자가 서리법을 통해서까지 강조하는 이유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어디 있어? 오히려 뒤에 있어요. 뒤에.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강물, 이게 무슨 말이야? 대동강이겠지. 대동강물에 더해 보태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별하면서 울어 막. 그래서 그 이별의 눈물이 계속 대동강으로 흘러 들어가. 그러니까 이 강은 절대 마르지 않을 거야. 사람들의 이별의 눈물이 보태지니까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거 지금. 자, 그러면 자 서리법 세우고요. 근데 생각해봐. 이별의 눈물이 푸른 강물에 더해지는 것 때문에 강이 마르고 안 마르고 정도 말이 되겠어?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만큼 이건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시야. 이별의 슬픔을 어떤 표현법으로 한 거니? 굉장히 좀 과장으로 가야 돼. 알겠지? 이별의 슬픔을 굉장히 과장.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른다 안 마른다. 이게 뭐 결정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그만큼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는, 그지? 시향에서 서리법, 과장법 이런 걸 통해서 이별의 슬픔을 얘기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표현법 있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표현법 뭐겠니?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표현법. 잘 봐. 배고프다. 나는 지금 배고프다. 어제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뭐 말이 되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나는 어제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그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단어의 순서를 바꾸거나 어떤 구절의 순서를 바꾸는 게 무슨 법이라고 하냐? 도치법. 이렇게 도치.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강물에 더해지니까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을 거다는 얘기한 거잖아. 그치?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을 거다.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강물에 보태지니까. 알겠지? 도치법. 알겠지? 자, 도치, 서리, 과장, 거기다가 이제 자연과 인간의 그지? 처지를 대비 시키고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네 줄짜리, 이 짧은 시 안에 이 이별의 슬픔을 정말 탁월하게 표현한 시입니다. 알겠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을 거야. 이별의 눈물 때문에. 그지? 이별시의 백미. 정지상. 여러분들 뭐 국사나 뭐 이런 데서 당연히 배울 내용이 이 정도는 삼국사기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삼국사기. 이름이 좀 썩은 사람이잖아. 이름이 썩었어. 김부식. 이름이 부식이야. 썩었어. 자, 김부식과 정지상이 어렸을 때 동물 수학한 친구야. 근데 김부식은 귀족집 좀 부잣집 아들이고 정지상은 좀 평범한 집 자식이었는데 시는 정지상이 훨씬 잘 지었어. 김부식은 그거를 항상 좀 질투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김부식이 이제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 묘청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서경천도. 그때 이제 김부식이 좀 치사하지만 꼬투리 잡은 거야. 정지상하고 묘청하고 이렇게 조금 친했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다 엮어버린 거야, 정지상을. 그래서 죽게 말린 거야. 묘청의 난이잖아, 난 이거. 그래서 묘청의 난에 가담했다. 실제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가담했다. 뭐 이런 이제 누명을 씌워갖고 정지상을 죽게 만든. 그러니까 친구인데 자기보다 시를 잘 짓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질투심을 갖고 있다가 요 놈이 없어져야 이제 김부식은 원래 문장 가야 돼. 벼슬아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보다 항상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이제 질투하고 뭐 이제 이런 옛날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뭐 이런 이제 느낌 거기도 뭐 꼭 죽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이제 느낌이 난다고요. 그래서 이 정지상은 그 정도. 그러니까 시를 너무 잘 지어서 일찍 죽은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요 송인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별시의 백미고요. 여기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이미지 사용되고 자 대동강물 이거야말로 이제 마를 날이 없다. 알겠지? 그래서 이 대동강 있잖아 이거는 요렇게도 이제 이해하셔야 돼. 요거는 네, 화자가 느끼고 있는 슬픔의 깊이. 화자가 느끼고 있는 슬픔의 깊이. 알겠지? 이거 요런 의미도 좀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자의 슬픔의 깊이가 매우 깊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정지상의 송인까지가 이제 살펴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가 거기 10몇 번이야? 31번 문제에도 살짝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31번 문제 뭐 다와 관련한 선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 3번과 뭐 5번 뭐 이런 선지도 있잖아.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차피 답은 뭐 다 하고 상관없어. 1번이 이제 틀린 거라서 1번이 답이니까 3번, 5번 선지는 그렇게 이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4회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자, 지금 뭐지?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 5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 수능 특강으로도 좀 해서 이제 나머지 한